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선에 불출마하면서 대선 레이스에 큰 변수 하나가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길을 잃고 헤매는 보수의 표심, 어디로 향할지가 대선 구도의 새로운 변수가 되고 있습니다. 최진 대통령 리더십 연구원장, 김광덕 전 한국일보 정치부장, 윤희웅 오피니언 라이브 여론분석센터장 세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말씀드린 대로 황교안 권한대행의 불출마 선언 직후 실시된 리얼미터 여론조사 결과를 봤더니 홍준표 경남지사가 최대 수혜자로 나타났습니다. 홍준표 경남지사의 이야기를 잠시 들어보시고 대담 진행하겠습니다. 정당 간에 교체되는 게 나는 정권 교체가 아니라고 봅니다. 사람이 바뀌면, 정책이 바뀌면 그게 정권 교체입니다. 한국에도 이제는 지도자가 스트롱맨이 나와야 됩니다. 우파 스트롱맨 시대를 한국도 해야지. 트럼프하고 맞짱 뜰 수도 있어야 되고 시진핑하고도 맞짱 뜰 수 있어야 되지. 홍준표 경남지사 한국도 우파 스트롱맨의 시대를 열어야 된다. 트럼프, 시진핑과 맞짱을 떠야 된다. 강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자, 윤 센터장님, 자 지금 저희가 리얼미터 여론조사 결과를 보고 이제 분석을 해보는 경우에 아무래도 표심이 홍준표, 황교안 대행의 표심이 홍준표 지사 쪽으로 옮겨갔다. 어떤 표심으로 봐야 될까요? 황교안 권한대행을 지지했던 그 그룹들의 특성을 보게 되면은 보수 정체성을 매우 중시하는 특성이 있다는 것을 이제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보수의 여러 주자들이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어쨌든 보수 후보들에게 지지표가 분산이 되는 것인데요. 그런데 바른정당의 유승민, 남경필 등의 어떤 유연한 보수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후보들보다도 보수 정체성이 뚜렷한 인물인 홍준표 지사에게 가장 많은 이제 수혜가 지금 저희가 화면으로 것이다. 보여드리고 있는데 문재인 전 대표가 37.1%로 2%포인트 상승했는데 그렇죠. 홍준표 지사의 경우에 7.1%, 아직은 뭐 그렇긴 하지만 3.5%포인트가 수치로 2배 가량 이제 높아진 것이니까요. 그 1차적 수혜자는 홍준표 지사가 될 것인데 그것은 말씀드린 대로 정체성을 중시하는 그룹이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고요. 그다음에 어쨌든 나타나는 현상으로 이것이 보수층들에게 이런 이제 인식이 형성될 수가 있습니다. 지금 그래프를 보시면은 안희정 지사와 안철수 전 국민의당 공동대표도 뭐 오차범위 내이긴 합니다만은 약간 이제 상승이 된 측면이 있는데요. 이것은 보수 후보를 통해서는 이번 대선에 승산이 없다라고 하는 인식이 보수층에게 확산이 되면서 그렇다고 한다면 보다 약간 가능성이 있는 야권이지만 어떤 중도적 성향을 지녀서 보수층에게 수용도가 있는 인물들에게도 다소간 이제 이동이 나타나는, 왜냐하면 자신의 지지표의 가치가 높아지는 것이거든요. 사표가 아니라 그런 이제 현상들이 두 가지로 나타날 수 있는데 어쨌든 1차적으로는 홍준표 지사가 정체성을 내세워서 가장 큰 수혜를 보고 그것이 이제 확인이 되는 그런 조사 결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 하나 보여드리는 게 홍준표 경남지사 황교안 권한대행의 지지층에서 32.4%가 옮겨갔다, 흡수했다, 이런 여론조사 결과인데 김 부장님, 사실 앞으로 당내 경선이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더 흡수표를 좀 흡수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더 흡수할 거로 보입니다. 제가 보기에. 일단은 그래서 이제 황교안 권한대행이 그만둔 뒤에 과연 누가 수혜자가 될 것인가. 어저께까지 예측이 보면은 두 안식하고 홍준표 세 사람이 수혜를 볼 것이다. 과연 누가 더 볼 것인가 했는데 여론조사를 해봤더니 일단 홍준표 지사가 제일 수혜를 보는 걸로 나왔습니다. 그동안 홍준표 지사가 최근에 그 무죄로 2심에서 무죄로 선고한 이후에 지지율이 상당히 오를 거라는 전망도 있었습니다만은 그냥 언론의 주목을 받았으면 별로 안 오르지 않았습니까? 그 안 오르는 이유가 뭐냐면 소위 그 홍룡, 항상 빨간 옷을 입고 다니잖아요. 홍룡이 이 황룡 벽에 갇혀가지고 오르지 못하다가 황룡이 딱 빠져주니까 노란색 황룡이 딱 빠져주니까 이제 딱 그 치고 올라간 그런 양상을 띠는데 당연히 분석을 해보면 이런 거죠. 황교안 대행의 지지표는 뭐냐 하면 보수 중에서도 주로 친박 세력, 태극기 집회 세력이 많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거기에 중도 보수 이렇게 섞여 있는데 그 보수들은 바른정당하고는 좀 다른 길을 걸어왔거든요. 그러니까 바른정당 쪽은 별로 안 가고 나머지 황교안 대행을 지지했던 중도 보수는 안희정 지사와 안철수 전 대표로 이렇게 갔는데 어떻든 홍준표 지사 아까 말한 대로 일단 이 눈사람을 굴리려면 뼈대를 구성해야 되거든요. 뼈대를 구성하는 여론조사 전문가에서 알겠지만 첫 번째가 5%를 넘는 거예요. 5%를 넘었기 때문에 앞으로 더 뻗어나갈 소지가 있고 그다음에 두 자릿수로 가느냐.
그다음에 양강 구도로 가려면 20%를 넘느냐. 넘어야 되는데. 이게 이제 하나의 중요한 그 관건입니다. 사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10% 벽을 넘지 못했다는 점. 아까 우리 윤 센터장님 분석해 주신 대로 보수 지지층이 부동층이나 야권으로 이동할 가능성 등이 있는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그걸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저는 이제 보수의 순환시대. 순환시대다. 볼것 같습니다. 예, 상당히 힘든. 그러니까 처음에 보수표들이 처음에 반기문 쪽에 기울었다. 그다음에 이제 황교안으로 갔다가 이제는 급기야 이제 홍준표 쪽으로 왔지 않습니까? 근데 물론 30% 가까이가 홍준표 쪽으로 왔지만 나머지 이 흩어진 보수들 70% 가까이가 갈래갈래 흩어졌습니다. 그게 고스란히 TK 쪽에 유승민 의원 쪽으로 가는 것도 아니고 심지어 안희정이라는 안철수 쪽으로 중도 쪽으로 갔고 심지어는 국민의당에는 손학규 대표까지 5% 정도 갔습니다. 말하자면 홍준표를 제외하고 나머지 70% 가까이 보수표들이 갈래갈래 흩어졌거든요. 흔들리고 있다. 이 흩어져 있는 정말 고뇌하고 방황하는 보수의 표를 과연 홍준표 경남지사가 얼마나 정말 트럼프와 맞짱 뜨는 그런 각오로 끌어모을지 이게 이제 최대의 앞으로 관심사일 것 같습니다. 잠시 뒤 우리 연합뉴스 뉴스 1번지 프로그램에 잠시 뒤 이제 홍준표 경남지사가 출연을 해서 좀 이야기를 좀 나눠봐야 될 텐데요. 최 이사장님, 사실 지금 보면은 그렇다 그러면 지금 야권으로 기울어진 운동장이 더 고착화될 가능성이 커졌다. 어떻게 보시는지요? 그러니까 심지어는 기운 정도가 아니라 이제 뒤집어졌다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죠. 정말 많이 기울어진 겁니다. 이 모든 걸 만든 어떻게 보면 원인 제공자가 사실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앞으로 과연 박근혜 대통령이 얼마나 이 검찰 조사받는 과정 그리고 보수를 지금 대표한다고 할 수 있는 예. 자유한국당이 얼마나 쇄신의 모습을 보여주냐가 관건입니다. 아시다시피 역대 대통령 선거에서 예. 1위, 2위, 3위, 4위 후보가 모두 다 야권 개혁성의 후보다. 이런 적은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어려운 지금 최악의 상황, 위기 상황이 지금 보수 진영이 놓여 있는 상태인 거죠. 예. 그런 측면에서 이제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 같은 경우는 결국에는 이게 1대1 구도가 될 것이다. 우리 국민의당 쪽으로 올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안철수 후보도 좀 올랐단 말이죠. 가능성이 있을까요? 제가 봤을 때 이후에 안철수 전 대표의 지지율을 추가 상승할 여력은 있을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이제 이것은 이른바 제3지대 논의도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이것이 이제 지금 보면 제3지대라는 이름으로 얘기되고 있지만 그 본질은 우리가 총선이라든가 지방선거에서 보는 후보 단일화와 사실은 같습니다. 어떤 후보가 독주하고 있을 때 2위와 3위 이런 후보들이 독자적으로는 승리할 수 없다고 하는 판단이 섰을 때 우리가 합치게 되면 그래도 어쨌든 경쟁 구도를 만들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면 뭐 이렇게 연대 논의를 하는 것이거든요. 지금 예. 어쨌든 그런 논의는 이루어질 것인데 다만 지금 이제 국민의당으로서는 그 새를 불리는 작업을 빨리 할 수 없는 것은 국민의당으로서 텃밭인 호남에서 어쨌든 새누리당 이탈 세력인 바른정당 등과 연대하는 것은 어쨌든 지지가 더 약화될 떨어질 수 우려가 있는. 있기 때문에 좀 선뜻 나서기 어려운 것인데요. 그러나 민주당의 경선이 문재인 전 대표 등으로 확실시 되는 시점에 가게 되면 어떤 명분이 생기고 대립 구도를 형성할 수 있는 각을 세울 수 있는 구도가 형성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때 되면 아마 굉장히 적극적으로 그 연대 논의가 시도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어쨌든 간에 현재 가장 유력한 이제 대중성을 지니고 있는 높은 지지를 가지고 있는 제3지대에 있는 여러 주자들 플레이어들이 있습니다만은 안철수 전 대표에게 어쨌든 모아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요. 그렇게 되면은 어쨌든 이제 경쟁 구도를 일정 부분 형성할 여지가 생기는 것인데요. 다만 이제 여기서의 성공 가능성은 어떠한 비전을 가지고 있느냐, 어떤 사람들이 많이 모이냐 보다도 자유한국당의 후보, 만약에 홍준표 지사 등 어떤 자유한국당의 후보가 될 텐데요. 예. 지지율에서 한 20%를 가져가게 되면 제3지대의 공간 자체는 줄어드는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제3지대 또는 안철수 전 대표의 성공 가능성 여부는 본인이라든가 제3지대 세력들보다는 자유한국당의 후보의 지지율 수준이 예. 20%를 넘어가느냐 그렇지 못하느냐에 달려있는 외부 요인에 오히려 외적 변수가 너무 많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이거는 굉장히 주목할 만한 대목인데 안철수 전 대표가 지금 요즘에 항상 주장하기를 막판에 가면 문재인 전 대표와 자기 간의 양강 구도로 대결이 형성되고 그럴 경우는 문재인 대 비문재인 구도로 유권자가 나누게 되면 자기가 승산 가능성이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예. 하여튼 경청해볼 필요는 있어요. 제가 보기에 어떻게 되냐 하면 4월 초에 각 당의 후보가 결정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냐면 더불어민주당에서 문재인 전 대표하고 안희정 지사 중에 누가 될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예를 들어서 문재인 전 대표가 된다. 그러면 안희정
지사와 이제 이재명 시장은 지지율이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빠지겠죠. 없어지면 그게 다 문재인 연대표 때 가느냐? 아니면 거기에서 어느 정도 중도 성향 사람들은 또 빠져나오느냐? 이제 그 차이가 있고 결국에는 대선 구도는 저는 후보야 뭐 5, 6명 이상 나옵니다만은 실질적으로는 3자 구도가 된다고 봅니다. 근데 어떻게 3자입니까? 3자라는 게 하나는 더불어민주당의 후보 문재인 전 대표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제일 높죠. 안희정 지사일 가능성도 네. 있고요. 그다음 더불어민주당 후보 또 하나는 이제 국민의당 후보인데 현재로서는 예. 안철수 전 대표가 좀 유력하죠. 이제 손학규 전 대표가 경쟁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다음에 이제 보수 진영의 후보인데 보수 진영의 후보는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 후보 중에 되는데 현재로서 볼 때는 당 지지율이나 이런 볼 때 자유한국당의 후보가 예. 3자 구도 안에 들어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이제 홍준표 전 지사 등을 상정할 수 있는데 이럴 경우에 어떤 상황이 되냐면 3자 구도가 3강 구도도 될 수 있지만 3강 구도라기보다는 1강 2중이 되느냐 아니면 2강 1중이 일중이 되느냐, 네. 1강 1중 1약이 되느냐 이런 여러 가지 양태가 있거든요. 그럴 때 일단은 제가 보기에 소위 국민의당 후보와 자유한국당 후보가 누가 더 세게 올라가느냐 거기서 그 차이가 별로 없는 상황이 되면 제가 보기에 더불어민주당이 강세 가능성이 높습니다만은 둘 중에 국민의당과 자유한국당 후보가 한쪽에 치고 올라가면 네. 양강 구도가 형성이 되면 가능성도 승부는 있다. 있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뭐 1강 2중이나 이렇게 되면 보수 진영의 어떤 투표율 같은 건 굉장히 낮아진다고 사실 봅니다. 이제 황교안 권한대행의 불출마 선언으로 이제 유승민 또 남경필 지사 같은 경우에 이제 바른정당에서 좀 수혜를 기대했는데 생각보다는 오르질 않고 있어요. 어떤 이유에서일까요? 지금 특별하게 뭔가 국민들의 주목을 받을 만한 어떤 이슈도 없고 그리고 사실 죄송한 말이지만 지금 현재 유승민, 남경필의 그런 두 주자의 어떤 경쟁만으로는 뭔가 국민적 이목을 끌기에는 사실은 부족합니다. 흥행성이 부족하다. 예, 흥행성 2%가 아니라 거의 한 20% 이상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이제 끊임없이 제기됐던 그 김무성 전 대표의 그다음에 출진 그리고 정우찬 전 총리 이제 영입해서 또 무산이 됐고 4명 정도만 파이팅을 했더라면 상당히 이게 나름대로 흥행성이 높을 거로 봤는데 지금 사실상 그 두 가지 가능성이 이제 열버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아마 그러니까 자유한국당 이상으로 더 뭔가 좀 파격적인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면 아마 존재감을 국민들한테 보이기가 좀 쉽지 어필하기가 않을까. 쉽지 않은 저는 상황이다. 이제 이렇게 봅니다. 바른정당 유승민 또 남경필 이런 후보들 포함되어 있는 이제 바른정당 같은 경우는 이 상황이 상당히 이제 어려운 구조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들을 지지하고자 하는 지지할 수 있는 원래 기반이었다고 할 수 있는 이른바 합리적 보수층들 또는 이제 중도 보수층들, 뭐 또는 예. 개혁적 보수층들이 이제 있을 텐데 이 층들이 과감한 이제 지지를 보내줘야 하는데 이것이 보수에 대한 반감, 그 다음에 현 정권에 대한 이제 실망감들, 최순실 게이트로 인한 이제 반감들이 형성됨으로써 그것이 아예 이제 야권층으로 이 층들이 이제 이동을 해버린 측면이 있겠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이미 이제 야권 주자들에 대한 지지, 야당에 대한 지지로 상당 부분 이동을 해버리게 되고 강경 보수층은 남는데 강경 보수층은 어쨌든 뚜렷한 어쨌든 보수 정체성을 중시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자유한국당이 기울어지는 측면들 여러 가지 이제 문제에도 불구하고 거기에다가 이 바른정당의 세력을 보수 강경층은 어쨌든 분열에 대한 이제 당사자다, 책임 당사자다라고 하는 인식들이 아직 남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바른정당 후보들이 지금의 이번 국면에서 상당히 어떤 성과를 보이기가 어려운 그런 구조를 이번에 안고 있다는 점이 상당히 이제 사실 안타까운 뭐 지금 사실이라고 할 수 나오는 있겠죠. 세간의 관측이긴 합니다만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다음 선거에서 서울시장에 나올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신빙성 있는 얘기인가요? 네, 지금 여의도 정가에서는 그런 이야기가 슬슬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본인이 의사를 피력한 적은 없는데, 근데 흘러나오다 보면 실제로 성사되는 경우가 있죠. 출마는 뭐 되는 것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출마는 출마야. 자유 아닙니까? 네. 근데 이제 왜 이런 얘기가 나오느냐 하면 황교안 권한대행이 사실은 이번에 여러 가지 사정으로 대선 불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가장 큰 거는 대행을 만들 수 없다는 그런 부담감 이런 것 때문에 이제 불출마를 했는데 막판에 여러 가지 그 황대반이라고 지지 모임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팬클럽이라든가 이런 데서 출마를 하라고 권유도 많았고 그래서 막판에 사실은 출마를 상당히 고심했다 그럽니다. 근데 접었는데 이번에는 출마했으면 비판론을 받으면 당선도 안 될 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정치 활로를 찾을 수 없기 때문에 좀 젊거든요, 나이가. 네. 그래서 이번에는 일단 이런 식으로 해서 대선의 공정 관리와 국정 공백을 막는 안정적인 관리 이런 걸 했다는 이미지를 남기고
이번에 이렇게 해서 스마트하게 물러나면 네. 내년에 지방선거가 부가 내년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서울시장 도전할 수 있고 앞으로 소위 보수 여권에 정당 대표로도 영입이 될 수도 있고 예. 그래서 어떻든 그런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서 차기 대선에 도전하는 거 아니냐 하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황교안 권한대행의 불출마로 보수 여권의 어떤 정치 공간이 좀 열렸다라는 평가도 나오는데 사실 이제 한국당 경선에서 비박계가 당선이 되면 바른정당 후보하고 보수 후보의 단일화 가능성이 조심스럽게 얘기 나오는데 바른정당 김성태 의원의 이야기를 좀 잠시 들어보시겠습니다. 적폐 본산 자유한국당이 삼성동 패밀리처럼 앞뒤도 분간 못하는 모습은 보기에도 민망할 정도입니다. 인 위원장께 말씀드립니다. 단호히 좋지 않은 결연한 모습을 제발 보여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자유한국당에서 각방 쓰고 계신 분들께도 말씀드립니다. 남편이 바람 피웠으면 당당하게 이혼하는 게 답입니다. 바른정당 김성태 의원 각방 쓰실 바에는 이혼하시라라고 촉구를 하는데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뭐 바탕이 좀 깔려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요즘에는 사실 이혼하더라도 재결합하는 경우도 사실 개인적으로는 많이 있습니다만은 지금 바른정당이 제일 자유한국당에 대해서 유혹을 느끼고 계속 매력을 느끼는 부분 뭐냐면 역시 의석수입니다. 94석에. 의석수가 94석이라는 많은 의석수가 정말 적지 않은 숫자죠. 거기다가 또 하나 계속 그 미련을 갖는 이유가 TK입니다. TK의 모든 의석수나 본류가 아직도 여전히 한국당에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만 된다면 혹은 연대한다면 후보 단일화 한다면 TK와 많은 의석수가 올 수가 있죠. 다만 여기에 반드시 전제 조건이 따르죠. 그건 말하자면 박근혜의 그림자, 말하자면 친박계 핵심 인사들의 거취 문제입니다. 네.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형태로든지 정리를 해야 교통 정리를 해야 하나로 단일화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난번에도 한번 물리적으로 제거를 하려다가 안 됐지 않습니까? 이 부분을 놓고 과연 대타입 빅딜 뭔가 그게 이루어진다면 가능하지만 만약에 그 친박이나 이런 그림자를 그대로 놔둔 상태에서 순전히 숫자만을 위해서 예. 지역적인 연대를 위해서 두 당이 다시 뭉친다면 그것은 플러스보다는 훨씬 그런 마이너스 측면에서 효과가 많을 그러면 것이다. 자유한국당의 분당, 2차 분당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저는 이제 상당히 적지가 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나가고 싶은 마음은 전부 꿀떡 같으나 지금 나갈 만한 본강, 집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마지막까지 계속 그걸 아마 살펴보면서 밖에 있는 집이 제대로 지어지면 제3지대가 예. 완성된다. 90% 이상이면 나가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내부적으로 어떤 거 끊임없이 방법을 모색하는 참으로 어정쩡하고도 고통스러운 그런 하루하루를 좀 보내고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오늘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의 불출마로 이제 민주당 경선에 상당히 이제 관심이 쏠리는 게 사실이 됐는데 예. 오늘 여론조사에서도 민주당 지지도가 과반을 넘었어요. 51%가 넘었는데 김 부장님, 사실 지금 이제 경선, TV 경선 토론의 룰을 가지고 지금 굉장히 치열하게 다툼을 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예. 보십니까? 네, 이거는 뭐 제가 뭐 대선 이 취재를 저도 뭐 25년 이상 해오고 있는데 네. 매번 이 TV 토론 때마다 이 비주류 주자들은 뭔가 이 시간을 무제한으로 하고 자유 토론을 하고를 주장하고 또 유력 제일 앞서가는 선두 주자는 제한된 시간 내에 정해진 형식으로 하자라고 하는 논쟁을 수없이 봐왔습니다. 가급 좀 맞겠다. 예. 그래서 이제 저는 이 안희정 이재명 그 후보 측의 주장이 좀 뭔가 무제한 토론을 해서 뭐 형식에 구애 없이 이렇게 해서 좀 활발하게 토론해서 더 흥행을 갖도록 하자라고 하는 주장은 나름대로 일리가 있습니다. 일리가 있는데 또 문재인 전 대표 입장에서는 수성을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뭔가 이 공격을 그렇게 막아야 하면 되는. 공격을 많이 받게 되지 않습니까? 네네. 방어를 해야 되는 입장에서는 또 원래 정해진 룰대로 하자라고 하는 또 그런 측면이 그전에 그런 논리를 많이 했기 때문에 그 양측의 논리가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데 저는 근데 지금 어저께 TV 토론은 그전에도 토론이 있었습니다. 예. 어저께 본격적으로 TV 토론이 있지 않습니까? 보면은 본격적인 이런 토론이 별로 이루어지지는 않은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특히 이제 또 이 정책에 관해서 어떤 분야는 있었지만 특히 외교안보 같은 경우는 아주 짧은 시간에 끝나버렸고 예.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좀
자유스럽게 좀 더 하는 토론할 수 것도 있는 고려해봐야 되지 토론하는 않겠는가? 식으로 좀 그렇게 해야 전체 당의 그 경선 흥행에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근데요, 사실 이제 기대했던 것만큼은 민주당 경선 토론회가 관심을 못 받고 있는 것 같아요. 또 지금 상당히 고착화되고 있는 상황인데 과연 마지막 어떤 변수가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TV 토론 네네. 토론회 같은 경우에 지금 이제 사실은 이것이 승부라는 것이 어쨌든 대중의 관심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선거 결과가 사실 불확실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어쨌든 문재인 전 대표의 독주가 이루어지고 있다 보니까 그런 불확실성보다는 어쨌든 뭐 확실성에 가까운 것으로 이제 비춰지는 측면 여전히 이제 변수는 있겠습니다만은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하고 있는 것에 대한 어쨌든 집중적인 관심들이 좀 더 높아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좀 제약이 되는 네.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승부는 좀 어쨌든 불확실성 경쟁 구도로 가는 것이 좀 흥행을 위해서는 나은데 그 부분이 다소 미흡하다고 할 수 있을 텐데요. 어쨌든 지금 뭐 토론에 대한 어떤 국민적 요구는 매우 높아진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이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좀 더 검증을 확실히 했어야 되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이제 시각들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토론을 통해서 후보에 대한 검증, 그다음에 실력에 대한 확인 이것이 이제 필요하다고 하는 인식이 있기 때문에 이제 2위, 3위 이제 안희정, 이재명 후보 등의 어쨌든 이제 끝장 토론, 무제한 토론을 한번 해보자라고 하는 요구들은 어쨌든 그런 대로 국민적 공감대를 얻는 측면들도 있을 텐데 말씀하신 대로 어떤 1위 주자로서는 이제 방어를 해야 되는 것이니까 굳이 노출할 필요가 없는 것이니까 선거 전략상 이제 필요한 부분이 있는데 어쨌든 문재인 전 대표로서는 이러는 것이 계속해서 어떤 반문연대 등의 빌미를. 소재를 제공해주는 측면으로 쌓일 수 있다는 것이거든요. 어떤 토론에 대해서 기피한다. 이것은 또 본선에 가서도 요구될 가능성이 제기될 가능성이 있는 것이고 또 어떤 김종인 전 대표와의 어떤 갈등이라든가 네. 이런 부분 부각되고 인물에 대한 부분들 나올 텐데 그런 것들이 지금은 이제 예선 단계입니다만은 본선에 가서 계속해서 공세 요인으로 제기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런 것들을 한 번씩 어쨌든 수용하고 네. 하는 모습들을 좀 전략상으로도 보여주는 것이 나을 가능성도 있어 좀 전에 보입니다. 이제 김종인 전 민주당 대표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 이제 문재인 전 대표하고 김종인 전 대표 간의 기싸움이랄까요? 갈등이 좀 격해지고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이제 경제 민주화를 놓고 문 전 대표 무조건 따르라는 방식은 안 된다. 그랬더니 김 전 대표가 경제 민주화는 관심도 없는 사람이다. 이게 맞받아쳤거든요. 어떻게 보시는지요? 그러니까 문재인 전 대표가 대권 과도로 가는 길에 있어서 가장 버겁고 힘든 존재는 아마도 김종인 전 대표일 겁니다. 아마 안희정이나 그 누구보다도 본선에서도 실제로 어느 후보가 누군가가 또 다른 후보가 되더라도 가장 건너뛰고 힘든 상대는 아마 김종인 전 대표라 그럽니다. 왜냐하면 과거에 영입했다가 나갔던 그런 또 묘한 악연이 있는 데다가 거기다가 지금 이번 대선에 새로운 화두로 떠오른 경제민주화의 주도권을 또 누가 쥐느냐? 쥐고 있잖아요. 예. 사실상 그동안에 초상권을 어떻게 보면은 김종인 전 대표가 쥐고 그리고 지금 개헌대 호언파냐 이런 이제 논란이 있는데 어떻게 보면 그런 개헌파의 선봉에 서 있습니다. 김종인 전 대표가 거기다가 이제 아시다시피 얼마 전에 3년이나 남아있는 의원직을 던지고 나왔거든요. 그만큼 비장한 겁니다. 그래서 아마도 문재인 대 비문재인 혹은 반문재인 구도를 만드는데 아마 거의 필사적으로 예. 김종인 전 대표가 아마 선봉에 설 거라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의 어떤 변수가 될 거로 보십니까? 어떻게 보시는지요? 어떻든 문재인 전 대표는 그 자기의 이번 대선 가도에서 지금 대세론을 형성하고 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어쨌든 자기가 데려왔던 사람이 당을 떠나서 이제 계속 자기를 공격하는 이런 상황인 것은 굉장히 부담스럽긴 한데 근데 이제 김종인 전 대표가 밖에 나가가지고 소위 제3지대에서 뭔가 자기를 중심으로 뭔가 만들어 보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지금 나는 이제는 킹메이커가 아니라 킹에 관심이 있다 이렇게 하는데 저는 김종인 전 대표가 제3지대에서의 그런 작업은 그리 성공을 거둘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문재인 전 대표를 뒤에서 공격하면 문재인 전 대표가 굉장히 부담스러운 건 사실이죠. 그런데 이번에 이 두 사람 논쟁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 하면 문재인 전 대표가 이 김종인 전 대표뿐만 아니라 안철수 전 대표라든가 여러 나간 사람 이야기를 들으면서 왜 이렇게 다 이런 사람들 혁신에 반대한 거다. 혁신에 반대해서 나갔다라고 한 거는 그거는 사실과 좀 다를 뿐만 아니라 다 혁신에 반대해서 나간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그런 사실과 좀 다를 뿐만 아니라 또 어떤 정치적으로 그렇다고 해서 100% 수용할 수는 없지만 한번 정치적 공격을 하더라도 그럴 때 한마디 딱 이런 식으로 붙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돼요. 일부는 제 부덕의 소치도 있으므로 앞으로 더욱 제가 그걸 좋은 기감으로 삼아서 잘하겠다 하면은 그 사람들 더 좋게 보지 않겠습니까? 그런 게 있는데 사실은 또 김종인 이런 거는 또 저는 쌍방의 이런 서로 갈등 속에 이런 쌍방에 다 이유가 있어요. 쌍방과실이다. 쌍방과실이라고 김종인 전 대표, 문재인 전 대표 입장에서는 김종인 전 대표를 영입해서 좀 구원투수 역할, 사장 역할 잘해달라고 했는데
근데 자기 대주주 세력이 정치 현실이라는 게 또 있거든요. 거기서 왔는데 사장으로 모시고 왔다고 생각했는데 실질적인 모든 권한을 총선당 행사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때 상당한 앙금이 그때 불신이 생긴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 서로 이제 결국엔 코드가 안 맞는 그런 게 돼버린 거죠. 근데요, 이후 예하를 막론하고 어떤 대권 주자로부터 떠나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이미지를 주면 그건 상당히 치명적입니다. 아시다시피 지난 대선 때도 안철수로부터 많은 사람이 떠나갔다라는 부분이 이미지를 없애는데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렸습니까? 근데 지금도 문재인 전 대표로부터 많은 이런 사람 뭐 김한길, 뭐 안철수, 김종익 떠나갔다라는 안희정 지사의 공격은 제가 보기에 지금까지 했던 공격 중에 가장 뼈아픈 공격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서둘러서 다시 영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문재인 대표가 이런저런 김광두 전 박사를 비롯해서 그래서 사람들이 모이는 떠나갔던 사람 되돌아오는 이런 문재인 이게 바로 이제 통합이거든요. 이 통합의 모습을 얼마나 보여주느냐가. 근데 일각에서는 중요한 그런 관건이라고 통합을 봅니다. 좀 지나치게 좀 많이 하다 보니 예. 뭐 말실수도 있고 서로의 견해 차이도 있고 여러 일들이 벌어진단 말이죠. 이런 모습들은 어떻게 평가하시는지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통합의 딜레마입니다. 이게 들어오면 그걸 여러 가지 참 넓은 포용력이 있구나, 다양한 스펙트럼이 있다 이렇게 보지만 또 그런 반면에 또 예. 잡탕이 아니냐 말이야 이것저것 몰아붙지 이런 이제 논란이 있는데 이 부분은 그러나 저는 실보다는 득 마이너스보다는 득의 효과가 더 플러스 효과가 더 많다고 봅니다. 그래서 다만 그게 진정성이 있어야 되는 거죠. 표를 얻기 위해서 인위적으로 사람 이리저리 끌어모으는 게 아니라 정말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 예. 반대자라도 할지라도 내가 끌어안겠다라는 진정성 있는 포용력을 얼마나 국민들한테 보여주느냐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이제 거죠. 국민들이 우려하는 것이 그렇게 많이 영입하다 보면 논공 행상에 휘말려서 뭔가 또 정실 인사가 되는 것 아니냐 그런 우려가 있거든요. 어떻게 보시는지요? 그래서 일각에서 여의도의 이제 농담 중에서 문재인 캠프에 참여한 사람들 인사들이 어쨌든 간에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을 하려면은 사실은 이제 지금 뭐 임기 단축 논의도 있겠습니다만 이제 5년 임기 내 부족할 것이다라고 하는 얘기들도 있는데 어쨌든 문재인 전 대표 입장에서는 다른 후보들과 차별화를 두면서 여러 가지 학자라든가 이전 경험이 있던 인물들을 영입함으로써 어쨌든 정책 차원에서의 어떤 다른 후보들과 차별화 그리고 어쨌든 준비된 후보의 이미지를 강조하려고 하는 전략의 일환으로 어쨌든 이런 학자들이라든가 영입을 어쨌든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일정 부분 말씀하신 대로 이제 성공하는 측면이 있는데 다만 이것이 이제 보면은 그래서 이제 갖고 있던 어떤 폐쇄적 이미지 이런 것들을 이제 깨트리고 반대측까지 포용한다고 하는 그런 이제 이미지도 형성하는 긍정적 효과도 있는 반면에 어떤 메시지에 있어서 말씀하신 어떤 선거 캠페인에서는 이제 일관된 메시지의 형태가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주요하게 참여한 인사들이 이전에 과거에 어떤 그 후보의 메시지와 후보의 기조와 다른 이제 발언들이라든가 사고를 가지고 있었던 것들이 드러나게 되면 이것이 이제 엉키게 되면서 논란의 이제 소재가 되는 것이고 일관된 메시지를 방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이제 내부의 스크린이라든가 아니면 이후 캠페인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논란들을 사전에 내부에서 정비하는 이런 것도 상당히 이제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지금 통합과 포용의 리더십 이야기가 나와서 했다는데 뭐 리더십에 대해서는 전문가시지만 저는 이 밑에 이렇게 캠프에 소위 자기 참모 같은 사람들이 많이 오는 걸 저는 통합이라 보지는 않습니다. 지금 현재 문재인 전 대표는 워낙 대권 가능성이 높은 걸로 돼 있어서 제가 알기로는 많은 사람이 줄을 섰는데도 못 들어가고 있는 상황. 제가 주변에 아는 사람들 보면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좀 노선이 다른 사람이 왔다 그래서 그게 통합이 정치라 제가 보지는 않고요. 오히려 그 자기 동급의 예를 들어서 DJP 연대처럼 그런 동급의 인사들을 하고 뭔가 노선과 이념과 자기 정치적 목적이 좀 다르더라도 그렇게 해서 서로 껴안고 이런 게 저는 포용과 통합의 정치라고 생각하고요. 오히려 이 아래 참모라든가 캠프에 사람이 들어오는 거는 좋은 사람을 데려와야죠. 나라를 이끌어갈 일종의 자기 참모 역할을 할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새로 데려오는 사람들마다 조금씩 논란에 이번에 김광두 미래연구원장 같은 것도 박근혜 캠프에 있었기 때문에 경제 브레인이었죠. 통합이 아니냐라는 말도 있습니다만은 이 사람 같은 경우도 뭐 최근에 대우조선에서 제공한 특혜 의전 차량을 한 10여 차례 이용했다 뭐 이게 논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뿐만 아니라 뭐 그전에 특전사령관이라든가 뭐 여러 정세현 전 장관이라든가 이런 논란들이 있었는데 그런 걸 논란이 없는 사람을 잘 데려오는 게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저는 이제 김광두 원장을 두고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만은 대선 때만 되면 말이죠. 이 캠프 저 캠프 영입이라는 형식으로 옮겨 다니는 그런 전문가들 이런 부분들은 좀 이번만큼 좀
걸러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좀 합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뭐 여러 지금 이제 대선이 본격화 또 시간이 짧은 가운데 이루어지다 보니까 여러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서 좀 줄여야 될 것 같은데요. 김광덕 전 한국일보 정치일장, 최진 대통령 리더십 연구소장, 윤희용 오피니언 라이브 여론 분석센터장 세 분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